방글라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명 이상이 이제 시위대가 사망을 이제 하게 됐고요. 8월 6일 이때는 이제 대규모 충돌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만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강경 진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의 특별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서남아시아로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아시아에 큰일이 생겼죠. 보통 서남아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광수 교수님과 제가 1년 넘게 이제 인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인도 옆 나라 방글라데시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 지금 정치 상황이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광수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 관계 이야기한 게 몇 달 전인데, 그때 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으로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주요한 사항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한 6월 달인가요? 이때서부터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격렬한 시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도인 다카의 거리들이 지금 막 막혀서 여러 가지 이제 시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격렬한 시위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한 2달 사이에 방글라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명 이상이 이제 시위대가 사망을 이제 하게 됐고요. 8월 6일 이때는 이제 대규모 충돌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만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제 큰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시위대에 대해서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강경 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 금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접속 차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위대를 고립시켜서 어떻게든 이제 진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의외의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습격을 했어요. 총리 관저를 습격을 해가지고 총리 관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난입을 한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위대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력이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나서질 않고 그냥 방관을 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이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바로 며칠 전까지 방글라데시의 총리였던 이제 셰이크 하시나 총리였는데, 이분이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헬기로 긴급하게 탈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시위대가 담장을 넘어서 밀려오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탈출을 해서 현재는 옆 나라인 인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계속 가 있을지 아니면 다시 영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총리가 갑자기 해외로 탈출, 망명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부가 붕괴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은 방글라데시 군부가 나서가지고 일시적으로 국가를 임시적으로 장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즉 질서 유지에 대해서 군이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쿠데타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쿠데타는 아니고 어쨌든 시위대의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정부가 지금 마비된, 국가가 마비된 상태니까 일단 질서를 유지하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겠다. 근데 선거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할 때까지의 임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시위대, 군 이런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학생 시위 대표를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도 밝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제일 유력한 임시 과도 정부가 이제 필요한데, 이 과도 정부 수장은 노벨상 수상자, 아주 소액 대출로 어떻게 보면 극빈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무함마드 유누스, 이분이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도 연세가 이제 80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야권 지도자였지만 몰려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칼데아 지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도 이제 78세인데 일단은 이제 풀려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어떤 경우는 군도 나서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시위대 때문에 정부가 붕괴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몇 달 동안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일이니까 정말 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심을 이제 두어야 될 것은 왜 이런 정부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무엇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2009년부터 지금 집권을 지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년째 지금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거고, 집권 여당 연합 세력인 이제 아와미라고 하는 연맹이 이제 여당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정치 상황은 예전에 한번 인도 이야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권이 철저하게 탄압을 받고, 그래서 야권은 선거를 보이콧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통치, 언론 자유 침해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의 어떤 부패 여기에 대해서 되게 환멸, 뭐 분노 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굳이 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의 특별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몇 달 전에 사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남이 던진 돌에 하시나 총리가 돌을 맞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까요? 자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는 돈 많이 주고 워라밸 좋은 이런 일자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 국가, 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일자리는 뭐죠? 바로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은 안정된 급여, 그다음에 사회적 파워, 그다음에 뭐 뇌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수단 등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면 그다음에는 공공기관. 그런데 인도도 그렇지만 이 방글라데시도 일자리, 공무원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사회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회적 각 계층별로 이제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인도 같으면은 이제 후진 카스트라고 하는 기타 소외 세력 뭐 등등에 대해서 몇 %씩 이렇게 나눠주는 할당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고, 할당에서 빠지는 나머지를 이제 일반적인 시험, 즉 메리트 제도라고 하는 성적 잘 받는 친구들이 가져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법원이 정부가 몇 년 전에 취소를 시켰어요. 공무원에 대해서 할당을 취소한다라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거 잘못됐음. 다시 할당을 부활해 라고 하면서 이 시위가 터져 나온 거죠. 그럼 방글라데시의 이제 공무원 할당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됐을 때 같이 분리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옛날 명칭으로 보면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벵갈 지역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게 1971년의 일이죠. 이 당시에 이제 이 서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과의 분리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전쟁이 끝나고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한 다음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체 공무원의 30%를 참전용사의 몫으로 할당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이라는 것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참전용사들한테 30%,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참전은 했습니다만 사망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이 주로 싸웠을 테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 여성들한테 대해서 10%, 이렇게 돼서 전체 공무원의 40%를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람한테 공무원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이제 소외계층, 뭐 빈민층이라든지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의 80%를 쿼터로 배정하는 이런 체제를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즉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원칙이 이제 정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그래서 1997년쯤 되면 1971년에 싸우셨던 분들은 이미 다 퇴직하거나 늙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때 방글라데시 정부가 뭘 했냐? 자, 참전용사의 자식들도 포함된다. 참전용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쿼타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됐고, 2010년쯤 되면 이 자녀들도 이제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손주까지 3대까지 이제 늘어나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2018년 제도의 모습인데, 전체 공무원, 방글라데시 공무원 중에 전체 44%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성적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요 자리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한 40%라고 그러면은 방글라데시 공무원 중에 한 3,000개 정도 자리가 나오는 건데, 요거를 둘러싸고 지금 한 4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3,000개 자리를 다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가 쿼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느냐? 30%는 참전 용사의 자녀 또는
손주 여기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는 이제 후진 지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미얀마하고 접경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10%는 이제 여성 할당입니다. 여성들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5% 정도는 벵글라데시 안에 있는 벵갈 이외의 소수민족들한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정도는 이제 장애인 할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실제로 독립한 지가 벌써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후손한테까지 주는 게 맞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이 제도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쫓겨난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 제도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정리가 됐는데 당연히 나는 좀 있으면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쿼터의 대상이었던 참전용사의 손주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2018년에 당연히 법원에 제소를 한 거고 2024년 6월 달에 고등법원이 이 제도를 철폐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의 이 시위, 그 다음에 정권 붕괴는 공무원 자리를 둘러싼 각 세력의 갈등, 투쟁,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하니까 이 총리는 좋아, 법원에서 했으니까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손주들한테 대해서 쿼타를 오히려 더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됐고 실제로 하시나 총리의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야오미 연맹 같은 경우는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자식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 시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하시나 총리가 말실수를 좀 합니다. 말실수는 뭐냐? 이 시위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자라카스 같은 놈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벵갈어로 파키스탄 부역자예요. 그러니까 독립전쟁 때 파키스탄을 도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자라카스, 즉 반역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니까 지난 7월 달에 이제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자 다시 정리하자라고 그래가지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 5%, 그 다음에 소수민족 1%, 그리고 나머지 93%는 메리트 채용, 능력 채용으로 간다라고 뒤늦게 수습을 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선을 넘어버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화가 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에 불을 붙인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하시나 총리에 대한 불만이 그동안에 되게 높았다. 이 공무원 쿼터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인 뇌관이었고 폭탄을 터뜨린 것은 그동안에 방글라데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셰이크 하시나 같은 총리는 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입니다. 정말 국부죠, 국부. 이 국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 이어서 딸이 또 나라를 이제 통치를 이제 하게 되고 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장기 집권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독립투사이자 어떻게 보면은 국부로 추대받던 라흐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시나 총리가 이제 28살이던 1975년에 이제 쿠데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당시 일가족 18명이 몰살을 당하는 참극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셰이크 하시나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를 피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인도로 이제 가가지고 1980년대까지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귀환을 합니다만 당시에 이제 군부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가택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원체 국부의 딸이라는 어떤 그러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뭘 할 수는 없었고 결국 방글라데시 사회가 이제 선거, 그다음 민주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6년에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5년간 총리에 취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1년에서 총리에 물러나서 이제 야권으로 이제 내려가 있다가 다시 2008년에 재집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16년 동안 이제 통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방글라데시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경제적으로 아주 도약적인 좋은 성과를 냈던 거죠. 즉 셰이크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나라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 그럼 인도가 제일 살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가 싶을 텐데 아닙니다. 이 쉐이크 하시나 총리 집권 시절에 바뀌었어요. 방글라데시가 제일 1등, 2등이 인도, 3등이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의 의류 수출 대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8%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2022년 한 해에만 $450를 오로지 옷으로만 의류로만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베트남,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 베트남이 이제 $350억 3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하고 이제 상당히 치열하게 의류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베트남의 의류업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의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과거에는 모든 게 다 수입이었지만 이제 자체 생산도 하고 디자인 뭐 이런 역량들도 상당히 갖춰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킨지라든지 이런 이제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2040년 정도 되면은 이제 $1조 국가 GDP, 그 다음에 2억 명 가까운 인구를 토대로 하는 세계 9위의 내수 시장 이런 식으로 즉 어떻게 보면 벵갈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경제권에서 중심 세력으로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활발하게 펼치는 그런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08년서부터 한 2019년까지 10년 동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 경기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이제 잘못된 좀 실수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고 2022년에 결국 이제 IMF에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IMF에 손을 내밀어서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스리랑카 이런 이제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IMF의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4년이 이제 지났는데 지금도 경제 사정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수출은 수출대로 된다 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상당히 물가고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로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쉐이크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강권으로 경찰력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막 누르다 보니까 지난 1월 선거에서는 야당이 보이콧을 해버리고 또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속에 막 화가 여기까지 치솟아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사실 방글라데시 정치는 되게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쉐이크 하시나 총리,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칼데아 지아 전 총리, 이 두 사람이 계속 리턴 매치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991년 이제 군부가 물러나고 이제 민주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총리를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집안이에요. 그래서 쉐이크 하시나 칼데아 지아 요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양대 집안이 나눠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넘게 두 집안이 교대로 통치를 해온 게 방글라데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그 야권 연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NP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이 BNP는 과거에 이제 이광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 친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적 색채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득을 보던 여권 세력,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원한에 쌓였던 야권 세력, 이 사람들이 표로 승부하기보다는 동네에서 물리력으로 부딪히고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게 많은 외부 사람들의 우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하려면 과도 정부가 들어서서 과도 정부가 빨리 선거를 잘 진행을 해서 세례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게 관건일 텐데 이게 잘 될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군부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유일한 세력인데 이 방글라데시 군부는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쿠데타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얌전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정치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총리와 거리를 뒀던 게 이제 하시나 총리의 이제 몰락을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군부로서는 이제 다음번 들어서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과 더불어서 이 군부는 되게 세속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반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야권이라고 하는 BNP 쪽이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슬람 종교 세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군부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방글라데시 군대는 또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역에 유엔이 파병한 많은 이제 평화 유지군이 있습니다. 파란색 헬멧을 쓰고 이렇게 그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보다는 제3세계 국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1등이 누구냐?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군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평화 유지군으로 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방글라데시 군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력 파견업 있죠. 자기네 군인을 해외에 파견해서 평화 유지군 활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보낼 때마다 유엔에서는 당연히 돈을 주니까 그런 걸로 통해서 국가 예산과는 별도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예산, 그 다음에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국가 안에 국가처럼 지금 이제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고 간섭 안 하고 자기도 국가에 대해서 간섭 안 하는 이런 체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슬람 종교 세력이 집권한다? 그건 또 선을 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에 관한 사항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 이 방글라데시는 뭐 인도보다는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은 나라고요. 특히나 중국과 인도의 사이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은 양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분명히 이슬람이지만 그 방글라데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이슬람 극단 세력들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해서 단속하고 처벌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글라데시는 극단 이슬람주의자를 동쪽으로부터 해서 침공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왔던 이제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인도가 뭐 모디 총리가 여러 번 가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파제가 이제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이 물러난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인도 세력이에요. 야권은 친중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동쪽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자기들 영향권에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방글라데시와 가장 긴밀한 파트너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78억 달러 정도의 교역 규모를 가지는데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2배가 훌쩍 넘는 쪽으로 많이 성장을 했던 거죠. 실제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친인도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또 친중 노선을 걷기도 해요. 그래서 1대1로 사업, 각종 인프라 깔아주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이요. 라고 손을 든 나라도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중국과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IMF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난 7월에 5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라는 정부가 그냥 무너져서 끝 이게 아니고 인도와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양을 둘러싼 양대 세력의 균형점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균형점이 무너진 상황에서 양쪽이 어떤 행보를 따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방글라데시 정치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 하고 있냐? 미국은 사실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실제로 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에 대해서 불만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어떡하냐? 정치범 좀 풀어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중국이 벵갈만 그다음에 인도양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있을 때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놔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미국도 이 지역에 보다 본격적인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착실하게 여러 가지 산업 기반,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 학교 교육, 영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인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착실하게 성장을 해오던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방글라데시가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한순간에
붕괴되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 방글라데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집니다. 네, 앞으로 방글라데시와 관련된 이야기들 더 나오면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광수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습니다. 인도 백문백답 2편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글라데시 관련 이야기도 착실하게 잘 남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